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뜨거운 기술 분야죠. 바로 양자 컴퓨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요즘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분야에. 맞아요. 최근에 이 분야 특히 특정 기업들 주가가 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시선이 확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또 리게티 컴퓨팅, RGTI랑 네, D-Wave 퀀텀, QBTS. 네, D웨이브 퀀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인공지능, AI 열풍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현재 기술의 벽을 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그 큐비트라는 걸 쓰잖아요. 이 큐비트가 가진 독특한 양자역학적 특성 덕분에 특정 종류의 문제에선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계산을 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복잡한 모델링, 물류 최적화 이런 데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미래가 코앞에 온 느낌인데요. 근데 또 동시에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걱정도 많잖아요. 네, 당연하죠. 기술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실제 돈을 벌려면 얼마나 걸릴지, 상용화 문제, 그리고 회사 자체의 재정은 괜찮은 건지,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요. 정확합니다. 원래 혁신 기술이라는 게 기대랑 우려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리게티랑 디웨이브 이 두 회사를 딱 놓고서 최근 주가 움직임 배경은 뭔지, 또 각자 가진 기술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만약에 아주 소액으로라도 한번 이 분야에 발을 담가보고 싶다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회사들이 정말 양자 컴퓨팅 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건 좀 과열된 기대감일 뿐인지 한번 같이 차근차근 따져보죠. 양자 컴퓨팅의 핵심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큐비트의 중첩이랑 얽힘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존 컴퓨터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요. 중첩. 또 여러 큐비트가 서로 막 복잡하게 연결돼서 얽힘, 훨씬 방대한 계산 공간을 한 번에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경우의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조합 최적화나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 같은 거요. 여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하.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 풀이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구현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술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오류 제어예요. 큐비트라는 게 외부 노이즈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계산하다가 오류가 막 생기기 쉽거든요. 아, 그래서 유용한 계산을 하려면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이 오류를 잘 찾아내고 고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그렇군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만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예요. 오늘 볼 리게티처럼 범용 계산을 목표로 하는 게이트 기반 방식이 있고 또 디에이브처럼 특정 문제, 주로 최적화 문제 풀이에 특화된 양자 어닐링 방식도 있어요. 어닐링 방식이요? 네, 이 어닐링 방식은 특정 문제에선 효율적일 수 있는데 풀 수 있는 문제 종류가 좀 제한적이라서 범용성 면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차이나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지금 양자 컴퓨팅 회사들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예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와, 양자 컴퓨팅 기술 좋더라.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기술 로드맵이 진짜 현실성 있는지, 실제 매출은 언제쯤 나올지, 뭐 대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은 잘 맺고 있는지, 정부 지원이나 국방 쪽 수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그 속에서 이 회사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기술의 가능성하고 사업적인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잘 이해하고 위험 요인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리게티 컴퓨팅, RJTI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초전도 큐비트 기술을 쓰고 자체 칩 생산 시설, 그러니까 팹까지 가지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리게티는 소위 풀스택 접근을 해요. 하드웨어인 양자 처리 장치, QPU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까지 다 직접 개발해서 제공하려는 거죠. 자체 생산 시설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관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최근에 리게티가 그 2큐비트 연산 정확도, 게이트 충실도라고 하던데 이걸 99.5%까지 올렸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숫자 자랑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발전입니다. 게이트 충실도라는 게 양자 연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99.5%면 오류율이 0.5%라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긴 양자 알고리즘을 오류 없이 돌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실도가 낮으면 몇 번 계산 안 해도 결과가 그냥 엉망이 되는데 이게 높아지면 훨씬 더 많은 계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게티가 올해 안에 100큐비트 이상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놨는데 이게 진짜 검증이 되느냐가 앞으로 기술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냥 큐비트 개수만 많다고 장땡이 아니네요, 정말. 연산의 질을 나타내는 그 충실도가 받쳐줘야 의미가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큐비트 개수 말고도 방금 말씀드린 충실도, 또 큐비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보는 결맞음 시간, 큐비트들이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성, 그리고 진짜 계산에 쓸 수 있는 유효 큐비트 수 같은 여러 요소들을 다 같이 봐야 해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종합적인 성능에서 리게티가 어떤 우위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죠. 기술적인 부분 말고 실제 사업은 좀 어떤가요? 미국 공군연구소 AFRL이랑 580만 달러짜리 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리게티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계약은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리게티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양자 네트워킹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통신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정부, 특히 국방 쪽하고 계약하는 건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 계약 규모가 580만 달러면 회사 전체 재정을 확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매출은 작고 영업 손실은 크다는 점이 좀 걸리네요. 네, 그게 지금 리게티 같은 초기 단계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현재 주가에는 분명 미래 기술 성공과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규모의 계약을 따내고 이걸 통해서 반복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지금으로서는 현금 소진 속도가 좀 빠르고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확 올랐던 만큼 만약에 기술 개발 목표 달성이 좀 늦어지거나 경쟁이 생각보다 더 치열해지면 주가 조정 압력도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게티가 주력하는 초전도 방식 말고도 이온 트랩, 광자, 중성원자, 스핀 큐비트 정말 다양한 기술 방식들이 동시에 막 개발되면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리게티는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 성과, 특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D-Wave 퀀텀, QBTS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리게티랑은 좀 다른 길을 간다고요. 네, D-Wave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양자 어닐링 방식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번외형 계산보다는 특정 종류의 문제, 바로 최적화 문제 푸는 데 집중해요.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 예를 들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라든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합 같은 걸 찾는 문제에 강점을 가지도록 설계된 거죠. 최신 시스템인 Advantage 2 프로토타입은 1200개가 넘는 큐비트와 높은 연결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닐링 방식? 구체적으로 장단점이 뭘까요? 최적화 문제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요? 곳곳에 널려있는 수많은 최적화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빠르거나 더 좋은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효율도 더 높을 수 있고요. 실제로 D-Wave는 여러 기업들하고 같이 특정 문제 해결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개념 증명, POC,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어요. 개념 증명을 많이 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단점은 뭔가요? 가장 큰 단점은 범용성 부족이에요. 어닐링 방식은 설계 자체가 최적화 문제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종류의 계산 문제, 예를 들면 복잡한 과학 시뮬레이션이나 암호 해독 같은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좀 비효율적입니다. 아, 즉,
풀 수 있는 문제의 폭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보다는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D-Wave 기술을 진짜 양자 컴퓨터로 봐야 하냐 뭐 이런 비판 도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군요. 특정 분야에는 강하지만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지는 않다. D-Wave 역시 상용화나 수익성 면에서는 리게티랑 비슷한 숙제를 안고 있겠네요. POC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게 실제 돈 되는 계약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많은 POC들을 실제 고객 확보와 지속적인 매출로 연결시키는 게 D-Wave의 가장 큰 숙제죠. 차세대 칩 개발로 성능은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매출 규모는 작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리게티처럼 주가에 미래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실적이 좀 실망스럽거나 기술적 한계가 보였을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닐링 방식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를 대규모 고객 확보를 통해 증명하고 이걸 반복 매출로 얼마나 빨리 전환시키느냐가 관건이에요. 두 회사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기술 접근법은 다른데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참 비슷해 보이네요. 최근 주가 상승에는 단순히 기술 성과 발표 말고도 다른 요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개별 회사의 기술 성과 발표, 리게티 충실도 개선이나 D-Wave 차세대 칩 발표 같은 것도 있었지만 양자 기술 자체가 AI랑 더불어서 차세대 핵심 기술로 막 부각되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예요. 그리고 관련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금 유입 이런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죠. 소위 말하는 테마성 움직임도 좀 있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매출 구조랑 현금 흐름 확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공통적인 리스크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유상증자 같은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좀 불안해지거나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도 커지죠. 양자 기술이 또 국가 전략 기술로 다뤄지면서 정부 지원이나 국방 관련 수주가 중요해 보인다고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나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 국방 분야 수주 같은 건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죠. 안정적인 연구개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런 계약들은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고 또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오히려 치우기도 해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리게티의 게이트 방식하고 D-Wave의 어닐링 방식이 반드시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푸는데 강점이 있으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복잡한 현실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유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정 문제는 어닐링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부분은 게이트 방식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요. 투자 관점에서도 어느 한쪽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방식의 기술 성숙도나 시장 적용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까 투자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지만요. 결국 단기적인 기술 뉴스나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실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수익성은 좀 개선되고 있는지, 진짜 괜찮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버틸 수 있는 현금은 충분한지 이런 걸 냉정하게 계속 봐야겠어요. 기술 기업 가치가 종종 미래에 대한 스토리로 부풀려지기 쉬운데 결국은 숫자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진전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죠. 매출 성장률, 이익률 개선 추이, 반복 매출 비중, R&D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고객 기반은 다양해지는지, 계약의 질, 그러니까 단순 포뷰의 시인지 진짜 서비스 계약인지, 그리고 현금 소진 속도랑 추가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구체적인 지표들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매력적이면서도 또 위험해 보이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아주 소액으로 경험 삼아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써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담 없는 수준 한 $200 정도 가지고 있다면요. $200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건 학습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에요. 큰 소액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 변동성을 직접 느껴보고 관련 기업들 뉴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는 거죠.
$200 전부를 한 종목에 넣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리게티와 디웨이브처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두 기업에 나눠서 예를 들면 각각 $100씩이나 60대 40 비율로 투자해서 개별 종목 위험을 좀 분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크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막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나눠 사는 거, 정액 분할 매수 DCA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평균 매수 단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주가가 단기에 확 올랐다면 가격 조정 위험도 생각해야 하고요. 분할 매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나눠 사면 되나요? 물론 시정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시점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요한 기술 발표 예정일 전후라던가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시점, 대규모 계약 체결 발표 가능성이 있는 시기, 아니면 분기 실적 발표일 같은 걸 기준으로 삼아서 분할 매수 타이밍을 조절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아, 원칙. 네, 소액 투자라고 해도 투자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 범위를 딱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 원금의 20% 이상 손실 나면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구체적인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확 올랐을 때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거나 주가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팔리는 트레일링 스탑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이익을 지키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복잡한 파생 상품보다는 현물 주식으로 접근하고 섣불리 추가 매수, 소위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기업 펀더멘탈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소액이라도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들을 계속 지켜보려면 어떤 핵심 지표들에 주목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아까 강조했던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나 결맞음 시간이 계속 좋아지는지, 그리고 목표로 내세운 100큐비트 이상 시스템의 실제 성능이 외부 검증을 통해 확인되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추가적인 정부나 상업계약 확보 소식, 그리고 현금 소진 속도와 재무 상태 개선 여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디웨이브는 차세대 칩, 애드밴티지 시리즈 성능 개선, 큐비트 수, 연결성, 노이즈 저감 등 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POC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실제 유료 고객 계약으로 전환되는지, 매출 전환율, 또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이용률 증가와 현금 흐름 개선 여부 등이 핵심 체크리스트가 될 거예요. 개별 기업 투자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큰 IT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팅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 클라우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간접적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 성장의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훨씬 낮을 거고요. 아니면 양자 센서, 양자 암호 통신, 관련 소재나 부품 개발하는 기업들처럼 양자 기술 생태계의 다른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도 분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팅에 딱 특화된 ETF는 많지 않고 있더라도 구성 종목이나 유동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리게티와 디웨이브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투자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들인 기술 잠재력 뒤에는 높은 기술적 허들과 상업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무적 위험이 함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네요. 현재의 높은 가치 평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는 것도요. $200 같은 소액 투자는 단기적인 큰 수익보다는 이 흥미로운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일종의 옵션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명확한 원칙 설정과 손절매,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외부 검증을 통과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걸로 지속 가능한 매출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높은 기대감은 언제든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들에게는 또 의미 있는 성과로 보답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거나 새로운 기술 발표 뉴스가 나오는 걸 넘어서서 리게티나 D-Wave 같은 기업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사례.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의 신약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거나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해서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양자 컴퓨팅 시대가 상업적으로 개화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 증거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